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야. 그냥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하지만 태식은 10만 원을 건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시고요. 40년 넘게 새벽 생선 장사로 세 아들을 키운 73 이말순. 큰아들은 의사, 둘째는 대기업 부장이 되었지만 어머니가 병원에 쓰러져도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오직 고졸 막내만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장례를 치른 후 유언장이 공개되는데 분노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법정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어머니가 법정에 나타난 거예요. 나를 부끄러워한 자식들에게는 그 마음값만큼 돌려줍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장에 첫 번째로 불이 켜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말순의 생선가게였죠. 73의 나이에도 허리가 굽지 않은 이 여인은 오늘도 어김없이 비린내 나는 고등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이 일을 무려 40년 넘게 해왔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았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더라. 태식이가 겨우 중학생이었는데 어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남편은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빚만 수천만 원이 남았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했습니다. 돈 없으면 애들이라도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말순은 그때의 절망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술만 마셨어요. 결국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순은 홀로 세 아들을 키워야 했어요. 그때 생각이 나네. 태식이가 의대 합격했다고 기뻐하던 날 말이야. 그 애가 말하더라고. 어머니 이제 생선 장사 그만하세요. 의사 되면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말순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편하게 해준다더니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연락 한 통 없네. 태식은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를 거쳐 지금은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만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외 유학 보내달라고 졸라대던 그 애도 대기업 부장 된 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준호는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대기업 해외사업부 부장이 되었어요.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오직 막내 명수만이 다르더라고요. 대학에 못 간 게 미안했는지 아니면 정말 효심이 깊어서인지 지금도 택배일 마치고 오면 어머니를 도와줬습니다. 명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공장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버리는 형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어머니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했어요. 명수야, 형들 부러워하지 마라. 나는 너만 있어도 충분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큰아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매정할 줄이야. 시장 상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말순이네 큰아들 의사라며? 그런데 왜 어머니가 아직도 새벽부터 생선 장사를 하고 있나? 둘째도 대기업 다닌다던데 어머니 모시고 살지도 않네. 막내만 효자구나.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말순아, 아들들한테 연락이라도 해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애들이 바쁜 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정말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말순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체면이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내 아들들인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바쁘니까 연락을 못하는 거겠지. 어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태식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어머니가 시장에서 고생하는 걸 알면서 모른 척 했어요. 명절에도 아내가 시골 내려가기 싫어한다는 핑계로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아내는 의사 집안 출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한다는 걸 무척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한테는 할머니 직업 말하지 말아요. 창피해요. 태식도 아내 눈치를 보며 어머니와 거리를 뒀어요.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회식이 있다. 해외 출장이 있다. 온갖 핑계를 대며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준호의 아내도 비슷했어요. 명품백을 들고 다니며 사교 모임에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 상인이라는 건 절대 비밀이었어요. 말수는 허리가 아파서 몸을 펴기 힘들어하면서도 생선을 손질했어요. 요즘 부쩍 허리가 아픈데 병원에라도 가봐야 하나.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명수가 택배비로 번 돈도 빠듯한데 어떻게 병원비까지 쓸 수 있겠어요. 그날 오후 말수는 참을 수 없는 허리 통증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명수가 다급히 달려왔어요. 병원 가야 해요, 어머니. 119에 신고할게요. 말수는 반대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명수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119죠?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응급차가 도착했고 말수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물었어요. 보호자가 누구신가요? 명수가 대답했습니다. 저요,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형들한테도 연락해야 할 것 같은데.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들께 모두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큰형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세요. 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응급실 가보세요. 나는 지금 수술 중이라 갈 수 없어요. 무슨 수술이요? 명수가 물었지만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큰형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명수는 둘째 형 준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형, 어머니가. 아, 그래. 나는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준호 역시 관심 없다는 투로 전화를 끊었어요. 명수는 혼자서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다행히 말수는 의식을 되찾았어요. 명수야, 미안하다. 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네. 괜찮아요, 어머니. 형들은? 명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바쁘다고 하네요. 말수는 쓸쓸히 웃었어요. 그렇겠지, 바쁘겠지. 병원에서 돌아온 말수는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어요. 40년 넘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들이 이렇게 매정할 줄이야. 말수는 문득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가보자. 아들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말 나를 부끄러워하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다음 날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오래된 검정 외투를 꺼내 입었어요. 옷장 깊숙이 있던 이 외투는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옷이라 여기저기 해져 있었지만 그나마 가장 정중한 옷이었어요. 명수가 아침 일찍 택배 일을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비 오는데 어디 나가지 마세요. 감기 걸려요. 응, 알았어. 말수는 대답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오늘은 반드시 큰아들을 만나보겠다고. 말수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비 때문에 차창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1시간 반을 달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태식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말수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숨을 고르며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높고 화려한 건물이었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디 찾으시나요? 아, 저기 23층에 사는 장태식 의사 찾아왔어요. 경비원은 말순의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미안하지만 방문 신고를 해야 해요. 누구라고 하시죠? 어머니라고 하세요.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태식 씨, 어머니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전화 너머로 태식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경비원은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올라가셔도 된다고 하네요. 말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에 올라갔어요.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리자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태식의 아내였어요. 누구세요? 아, 저는 태식이 어머니인데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문을 반쯤 닫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정말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며느리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말수는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이 무척 넓고 화려했습니다. 명품 쇼핑백들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말수는 이름만 들어본 브랜드들이었습니다. 태식이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태식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말수는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있지 않을게. 아들 얼굴만 보고 갈게. 태식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바빠서요. 병원에도 가야 하고. 말수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차라도 한잔 하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커피 없어요. 나가서 드세요. 말순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태식아, 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어. 허리가 아파서 쓰러졌다가. 태식은 관심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 말순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태식이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쓰세요. 1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야. 그냥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태식은 봉투를 말순의 손에 억지로 쥐어줬어요.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시고요. 며느리가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정말 늦었어요.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가볼게. 문이 닫혔어요. 말수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인가. 다음 날 말수는 둘째 아들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준호도 강남에 살고 있었어요. 준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준호가 직접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들아,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웃들이 볼까봐 걱정되는 듯 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말순이 들어가려 하자 준호가 막았어요. 아니에요. 잠깐만 여기서 얘기해요. 아내가 자고 있거든요. 복도에서 얘기하자고? 네,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요.
말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아프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준호는 시계를 봤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집값도 떨어져서 빚이 많아요. 말수는 놀랐습니다. 그래도 대기업 부장 아니냐? 그게 뭐가 대수예요. 요즘 대기업도 어려워요. 준호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5만 원만 드릴게요. 나도 모자라요, 어머니. 말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야. 저 정말 바빠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준호는 돈을 말순의 손에 쥐어주고 문을 닫았어요. 말순은 복도에 혼자 남겨졌어요. 손에는 5만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적은 돈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아파트를 나와 길을 걷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지만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지나가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구급대원이 왔지만 말수는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어요. 집에만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집 주소를 찾아 데려다 줬어요. 경찰관이 명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명수는 놀라 달려왔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명수는 어머니의 젖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볼일 보고 왔어. 명수는 어머니 옷을 말리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인 게 가슴 아팠어요. 며칠 뒤 말수는 몸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 소변을 볼 때마다 아팠어요. 명수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상해요. 괜찮아. 며칠 지나면 나을 거야. 하지만 말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계속 흘렀어요. 새벽에는 열이 나기도 했습니다. 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병원에 가요. 이러다 큰일 나요. 할 수 없이 말수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수는 놀랐습니다. 신장이요? 네,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 정도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명수와 함께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결과가 나온 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부전 초기 단계입니다. 말수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신부전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치료를 받으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이 중요해요. 명수가 대신 질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초기라서 잘 관리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요. 투석까지는 안 가도 되지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병원 복도에 나온 말수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명수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초기라고 했잖아요. 말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멍했습니다. 신부전이라니.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명수는 어머니 곁에서 약을 챙겼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의사가 꼭 먹으라고 했어요. 고마워, 명수야. 명수는 인터넷을 찾아보며 신부전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짠 음식 드시면 안 돼요. 단백질도 조절해야 하고.
알겠어. 그런데 명수야, 형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왜요? 괜히 걱정만 끼칠까봐. 명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 바쁜 거 모르냐? 명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데도 형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매일 퇴근 후 어머니를 위해 죽을 끓였어요. 싱겁게 만든 호박죽, 단호박죽을 번갈아 끓였습니다. 어머니, 맛없어도 드세요. 몸에 좋아요. 고맙다, 명수야. 너 때문에 어머니가 사는 것 같아. 하지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다닌다는 소식도 모르고 있었어요. 명수는 몇 번이고 형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말리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이웃들도 수군거렸어요. 말순이 병원 다닌다면서? 무슨 병인가? 신장이 안 좋다고 하던데. 그런데 아들들은 왜 안 보이나? 출세한 아들들 있으면서 어머니 혼자 고생하네. 막내만 효자구나.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말순아, 큰아들한테 연락해봐. 이런 일은 가족이 알아야지. 괜찮아요. 애들 바빠서 못 와요. 바쁘기는 어머니가 아픈데 바쁘다고? 출세하면 뭐해. 효도는 막내가 다 하네. 말순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하게 보였어요. 시장에서도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말순이네 아들들 정말 매정하네. 어머니가 아픈데도 모른 척이야. 막내 하나만 믿고 사는구나. 말순은 이런 말들이 귀에 들릴 때마다 가슴이 저렸어요.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의사가 된 아들, 대기업 부장이 된 아들이 있다고 자랑했던 게 무색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말순은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안방 장롱을 열고 깊숙한 곳을 뒤져봤어요. 먼지가 쌓인 낡은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하얗게 바랜 종이들이 들어있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토지 문서였습니다. 경기도 외곽 재개발 예정지의 땅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골 땅이었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말순은 문서를 자세히 봤어요. 면적이 꽤 넓었습니다. 이 땅이 재개발되면 돈이 될까? 말순은 지금까지 이 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의 유품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땅이 내 마지막 카드일지도 몰라. 다음 날 말순은 동사무소에 가서 토지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공무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 땅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상금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말순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곧 보상 공고가 나올 예정이에요. 보상금이 몇 억은 나올 겁니다. 말순은 어지러웠습니다. 몇 억이라니. 상상도 못한 큰 돈이었어요. 지금까지 생선 장사로 번 돈을 다 모아도 이런 돈은 만들 수 없었습니다. 말순은 집에 돌아와 문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 작은 종이 쪼가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니. 말순은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떠올랐어요. 아들들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면 나도 준비를 해야겠어. 명수만이 진짜 아들이야. 나머지 둘은 이미 남이 되었어. 말순은 붉은 헝겊으로 문서를 다시 쌌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숨겨뒀어요. 이젠 나도 한번 시험해보자. 아들들이 정말 돈 때문에 나를 외면하는 건지. 말순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승부를 해볼 때야. 며칠 후 말순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향 후배인 변호사 오재기를 찾아가기로 한 거죠.
오재길은 말순보다 10살 어렸지만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종로 뒷골목에 있는 낡은 건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종로 골목길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오재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2층 건물의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변호사 오재길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재길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재길은 말순을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르던 습관이었습니다. 재길아,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 어머니,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오재길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말순은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재길아, 내가 죽은 뒤에 유언장을 공개해달라고 부탁하러 왔어. 오재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하신데 왜 그런 말씀을? 아니야, 나는 이미 신부전 진단을 받았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려고. 오재길은 심각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그러시다면 도와드려야죠.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말순은 가방에서 토지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땅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 보상금이 몇 억 나온다는데. 오재길이 문서를 살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이 땅 정말 가치가 높아요. 재개발 보상금만 해도 5억은 좋게 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 모든 재산을 막내 명수에게 물려주고 싶어. 큰아들과 둘째 아들 빼고 말이야. 오재길은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 왜 다른 아들들은 빼시는 거예요? 말순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아플 때도 연락 한 통 없던 애들이야. 나를 부끄러워하고 외면하는 자식들한테 뭘 물려줘. 오재길은 말순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드릴게요. 말순은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막내 장명수에게 상속한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으로도 유언을 남기고 싶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오재길은 핸드폰으로 말순의 영상 유언을 촬영했어요. 말순은 카메라를 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말순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 모든 재산은 막내 아들 장명수에게 상속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한 자식들에게는 그 마음값만큼 돌려줍니다. 영상을 다 찍고 나서 말순은 오재길에게 말했어요. 재길아, 내가 죽으면 이 유언장과 영상을 공개해줘. 그런데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결정을 하시다니. 괜찮아. 이미 마음먹은 일이야. 며칠 후 말순은 놀라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진짜 계획은 숨기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 제가 갑자기 위험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응급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말순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어요. 집에 돌아온 말순은 명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수야, 어머니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서워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명수는 불안해했지만 어머니의 말에 답했어요. 당연히 장례 치르고 형들이랑 같이 처리할 거예요. 그날 밤 말순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오재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길아, 내일부터 며칠간 연락이 안 될 거야. 계획대로 진행해줘. 오재길은 의아해했지만 말순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말순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명수가 울면서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들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태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부전이 급격히 악화되셨다고. 준호도 당황했어요. 몰랐네. 어머니가 그렇게 위험하신 줄.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꽃도 별로 없었고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태식과 준호는 장례 비용도 명수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못 챙기겠어. 명수가 알아서 해. 명수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했어요. 어머니를 사랑했던 명수는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상속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재길 변호사가 연락을 했어요. 유족분들 모두 사무실로 오시면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태식과 준호는 처음으로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뭘 남기셨을까? 땅이 있다고 하던데. 태식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될까? 나는 의사니까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도 맞받았어요. 내가 대기업 다니는데 왜 형이 더 받아야 해? 둘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부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오재길이 나와서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태식과 준호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들어갔어요. 명수도 함께 왔습니다. 오재길은 봉인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오재길은 봉인된 유언장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태식과 준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명수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재길이 유언장을 펼치더니 읽기 시작했어요. 고 이말순의 유언장입니다. 태식과 준호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전 재산은 막내 아들 장명수에게 상속한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식과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태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오재길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전 재산은 막내 아들 장명수에게 상속한다. 그게 전부입니다. 태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뭔 소리야?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나? 준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도 아들인데 왜 막내만? 명수는 당황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유언을 남기실 줄은.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무효야. 어머니가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 준호도 흥분했어요. 맞아요. 신부전으로 의식이 흐려지셨을 거예요. 오재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증인도 있고 공증도 받았어요. 태식이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어요. 보여줘요. 직접 확인해 볼게요. 준호는 아예 유언장을 잡아채서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건 인정할 수 없어요. 오재길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원본은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유언도 있어요. 영상 유언? 태식과 준호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네, 고인께서 직접 촬영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오재길은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어요. 모니터에 말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 말순은 또렷한 정신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나 이말순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태식과 준호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막내 아들 장명수에게 상속합니다. 준호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리 없어.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한 자식들에게는 그 마음값만큼 돌려줍니다. 태식이 책상을 쳤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언제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다고? 준호도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자주 못 갔을 뿐이에요. 부끄러워한 적 없어요. 영상 속 말순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아플 때도 연락 한 통 없던 자식들. 내가 쓰러져도 병원에 오지 않던 자식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정말 바빠서.
준호도 변명했어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었어요. 영상 속 말순이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만 원, 5만 원 던져주고 돌아서던 자식들. 그게 부모를 대하는 방법이었나요? 태식이 소리쳤어요. 그것도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영상이 끝나자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명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서운해 하셨구나. 태식이 화를 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리 없어. 준호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누군가 어머니를 조종한 거예요. 오재길이 말했습니다. 영상은 병원에서 촬영됐고 의사도 입회했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해요. 태식이 소리쳤어요. 그럼 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땅값만 해도 몇 억이라면서요? 오재길이 서류를 펼치며 답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과 기타 재산을 합치면 약 6억 정도 됩니다. 준호가 기절할 뻔했어요. 6억? 그걸 막내 혼자 다 가져간다고? 태식이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막내랑 짜고 이런 짓 한 거 아니야? 오재길은 침착했어요. 협박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준호가 명수에게 달려들었어요. 야, 너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세뇌라도 시킨 거냐? 명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는 의사고 대기업 부장이야. 막내가 뭘 했다고 전 재산을 줘? 명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아플 때 곁에 있었어요. 형들은 연락도 안 했잖아요.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그건 바빠서 그런 거야. 우리도 어머니를 사랑했어. 태식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유원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거예요. 오재길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려울 겁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거든요. 재산 이전도 이미 끝났고요. 준호가 놀랐어요. 벌써 이전됐다고요? 언제요? 유언장 작성과 동시에 처리됐습니다. 고인의 요청이었어요. 태식이 책상을 또 쳤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유언자의 권리예요. 준호가 명수를 노려봤습니다. 너 정말 어머니를 조종한 거 아니야? 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하실 줄은. 태식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준호도 따라 일어났어요. 이 유언장 절대 인정 못해. 무효 소송 걸 테니까 각오해. 오재길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태식과 준호는 화가 난 채로 사무실을 나갔어요. 명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하셨나요? 오재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께서 형들에게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명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태식과 준호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둘은 곧장 명수의 집으로 향했어요. 낡은 연립주택 앞에 고급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태식이 먼저 차에서 내렸어요. 준호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이웃들이 고급차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누구 차지? 말순이네 아들들 아닌가? 왜 저런 차를 타고 와? 태식이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야, 장명수, 나와. 명수가 문을 열자 태식이 밀고 들어왔어요. 준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형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너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태식이 명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결정하신 거라고요. 준호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좁은 집에서 살면서 어머니 재산을 노린 거지. 정말 더럽네. 명수는 화가 났어요. 형들이야말로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연락도 안 하시더니.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언제 연락 안 했다고? 바빠서 못 간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형들은 병원에도 안 오셨잖아요. 준호가 변명했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간 거야. 어머니도 이해하셨을 거야. 태식이 명수를 협박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재산 중에 절반만 우리한테 넘겨줘. 그럼 조용히 넘어갈게. 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어머니 뜻이 아니에요.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뜻? 어머니가 제정신이었을 것 같냐? 너 때문에 헛소리를 하신 거야. 태식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재산 포기각서에 사인해.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명수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절대 못해요. 어머니가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준호가 명수를 밀쳤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이때 옆집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소리가 너무 커서. 태식이 째려봤습니다. 상관없으니까 나가세요. 옆집 아저씨가 말했어요. 명수야, 괜찮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명수 형들이에요. 가족 일이니까 나가세요. 옆집 아저씨는 나가지 않았어요. 형들이면 왜 이렇게 화를 내요? 명수가 뭘 잘못했다고?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상관없어요. 나가라고요. 이때 옆집 아주머니도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소리가 어찌나 큰지. 명수야, 괜찮아? 명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들이 저한테 재산을 포기하라고 해요. 옆집 아주머니가 놀랐어요. 재산을 포기하라고? 왜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한 유언을 남기셔서 막내만 재산을 받게 됐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런데 왜 막내만 받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태식이 화를 냈습니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헷갈리신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순이가 헷갈릴 분이 아닌데. 정신이 또렷하셨는데. 그리고 너희들 어머니 아플 때 한 번도 안 왔잖아. 준호가 변명했어요. 바빠서 못 온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말했어요. 바쁘기는 어머니가 쓰러져도 안 오면서. 명수만 병원 다니고 약 챙기고 그랬어. 태식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건 우리가 멀리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가 비웃었어요. 멀리 살기는 강남이 얼마나 먼데. 명수는 부천에서 서울까지 매일 왔다 갔다 했어.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설명했어요. 말순이네 큰아들들이 막내한테 재산 포기하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이웃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유언으로 막내한테 줬다면서? 왜 포기하라고 해? 태식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가족 일이긴 하지만 이건 아니지. 어머니 유언을 왜 안 지켜?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때 경찰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왔는데 무슨 일인가요? 옆집 아저씨가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이 명수를 협박하고 있어요. 재산 포기하라고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협박이 있었나요?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태식이 변명했습니다. 우리는 형들이에요. 가족 간에 대화한 것뿐이에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협박은 가족 간에도 범죄입니다. 일단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준호가 당황했어요. 조사요? 우리는 의사고 대기업 부장이에요. 경찰관은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직업이 뭐든 법은 똑같습니다. 태식과 준호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 소식이 기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가 취재를 왔어요. 상속 갈등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기자가 이웃들을 인터뷰했어요. 두 아들분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옆집 아주머니가 답했습니다. 출세는 했지만 어머니한테는 소홀했어요. 명절에도 안 왔어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막내만 돌봤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막내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신 이유가 있겠네요? 네, 당연하죠. 효도는 막내가 다 했어요. 이 뉴스가 전국 방송에 나갔습니다. 불효한 의사와 대기업 부장이 어머니 유언을 무시하고 막내를 협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뉴스가 전국에 방송된 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인터넷에는 태식과 준호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불효자들이네.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뭐 했나? 막내만 효자네. 태식이 근무하는 병원에도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병원장이 태식을 불렀어요. 장 과장, 이게 무슨 일인가? 뉴스에 나온 게 사실인가? 태식이 변명했습니다. 원장님, 오해입니다. 가족 간의 사소한 갈등일 뿐이에요. 사소한 갈등? 전국 뉴스에 나왔는데 병원 이미지에 타격이 크네. 환자들도 수군거리고 있어. 준호가 다니는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장님을 인사가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장님, 이번 일로 회사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준호도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피해자예요. 막내가 어머니를 조종한 거라고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군요. 일단 정직 처분이 내려질 것 같아요. 태식은 결국 병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준호도 회사에서 사표를 내라는 압박을 받았어요. 두 형제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직장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길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뉴스에 나온 불효자들 아냐? 정말 매정하게 생겼네. 결국 태식과 준호는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승부를 보기로 한 거죠. 변호사를 고용해서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소도시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았거든요. 태식과 준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왔어요. 명수도 오재길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 일어났어요.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언 무효 확인의 소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식의 변호사가 일어나 주장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은 신부전으로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오재길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유언 작성 당시 고인은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도 있습니다. 태식이 증언대에 섰어요. 재판장님, 어머니는 평소에도 건망증이 심하셨어요. 막내에게만 의존하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지셨습니다. 준호도 증언했습니다. 저희는 바빠서 자주 못 뵈었지만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실 분이 아니에요. 명수가 증언대에 올라갔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형들이 안 와서 많이 서운해 하셨고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방청석 뒤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검은 베일을 쓴 노파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베일을 벗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얼굴이 낯익은데. 그때 명수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방청석이 큰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 죽지 않으셨다고? 태식과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이 법정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재판장님, 제가 이말순입니다. 재판장이 당황했습니다. 고인이 살아계시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가짜로 사망신고를 한 거예요. 방청석이 더욱 소란해졌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말순이 태식과 준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두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고개 숙이는구나. 하지만 늦었다. 태식이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정말 살아계셨어요?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준호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잘못한 게 뭐냐고? 내가 아플 때 연락 한 통 없었잖아. 병원에 쓰러져도 오지 않았고. 오재길이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 앞쪽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태식의 아파트 현관 CCTV 영상이었습니다. 말순이 비 맞으며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태식이 10만 원을 주고 쫓아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준호의 아파트 CCTV였어요. 복도에서 5만 원을 주고 차갑게 문을 닫는 장면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매정하네. 저게 아들이야? 어머니를 거지 취급하네. 태식과 준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CCTV에 모든 게 다 찍혀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말순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40년 넘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들이 나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돈만 던져주고 돌아서더군요.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말순은 냉정했어요.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게 있나?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고인이 살아계심으로 이 재판은 원고 패소로 종료됩니다. 유언장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태식과 준호는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명수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집에 가요. 말순과 명수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태식과 준호는 무릎을 꿇은 채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법정에서 나온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명수는 상속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했어요. 말순은 명수에게 조언했습니다. 명수야, 그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어머니,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면 어떨까?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야. 명수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재개발 보상금으로 복지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의뢰했어요. 건축업체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한창일 때 태식과 준호가 찾아왔어요. 둘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식은 병원에서 해고된 후 작은 의원을 열었지만 환자가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뉴스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준호도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신용도 문제로 대출도 어려웠어요.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말순은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무슨 일로 왔냐? 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말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구나.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는 해주겠다.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될 수는 없어.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일이든 하겠어요. 말순이 답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말만으로는 안 돼. 복지센터 공사가 끝날 무렵 태식과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말순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은 거냐? 네, 정말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요. 그럼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해라. 무급으로 말이야. 태식과 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드디어 복지센터 개관식 날이 되었습니다. 이말순 효도복지센터라는 간판이 걸렸어요. 지역 언론과 주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시장과 구청장도 참석했어요. 말수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개관식에 참석했어요. 오랜만에 정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이 복지센터를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말순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돈보다 무거운 건 마음의 빚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자식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효도까지 성공한 건 아니에요. 진짜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태식과 준호는 뒤쪽에서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저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복지센터 운영이 시작됐어요. 명수는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태식은 의사 경력을 살려 무료 진료를 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와서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준호는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 운영을 도왔습니다. 회계 관리와 행정 업무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 형제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졌어요. 말수는 복지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화투도 치고 TV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수는 이런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복지센터 이사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맙다, 명수야. 어머니, 형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더라. 태식과 준호가 진료실과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진료 마쳤어요. 어르신들이 모두 건강하세요. 수고했다. 준호도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새로운 어르신 3분이 오신다고 해요. 그래, 잘 맞이해 드려라.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정말 용서해 주신 건가요? 말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노력한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말순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몇 달 더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센터는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 되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복지센터 거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진료를 마치고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진료받으러 오셨어요.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준호도 업무를 마치고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복지센터 확장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 고맙다. 명수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후회 없으시죠?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후회 없다. 효도는 정말 타이밍이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벽에는 말순과 세 아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바람에 사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말순은 평온한 얼굴로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